바이든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병목 현상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아마존이 전기 트럭 업체 리비안의 지분 20%를 보유했습니다. 빌 에크먼은 연준이 가능한 한 빨리 금리 인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FDA가 모더나의 청소년 백신을 1월 이후에 승인할 예정입니다. G20 정상들은 내년 중반까지 글로벌 백신 접종률을 70% 이상 달성할 계획입니다. 아메리칸 항공이 주말 사이에 1,400대를 결항했습니다. 인력난 및 악천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메타버스 전환을 선언한 페이스북이 VR 운동 앱 제작사를 인수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코인이 사흘 동안 54,540% 급등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의 전세원입니다. 10월 뉴욕 증시가 막을 내렸습니다.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다우 지수가 5.8%, 나스닥 지수가 7% 넘게 급등했고 S&P 500 지수 역시 6.9%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지난 3월 이후에 월간 기준 최고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또 나스닥과 S&P 500 지수 역시 작년 11월 이후에 가장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월 역시 연말까지 이어지는 산타랠리가 좀 시장을 주도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보면서 먼저 글로벌 마감 시황으로 오늘 첫 방송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마감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물가 지표를 주시한 가운데 3대 지수 동시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25% 상승했고 주간 단위로는 0.4%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19% 올랐고 주간 단위로는 1.3% 올랐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33% 올랐고 주간 단위로는 2.7% 상승했습니다. 또 10월에만 S&P 500 지수는 6.9%, 나스닥 지수는 7.3% 오르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뉴욕 증시는 금요일 개장 초 하락세로 출발했지만 오후 들어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 기업의 절반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중 80%가 월가 예상치를 웃도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공급망 제약과 인플레이션 압력 등의 역풍을 상대적으로 잘 견뎌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목요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 절충안을 발표한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부자 증세 방안이 대폭 후퇴되는데요. 옐런 재무장관은 이 인프라 패키지가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를 가중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의 우려를 안심시켰습니다. 또 경제 성장과 공급 잠재력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섹터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11개 섹터 중 3개 섹터를 제외하고 모두 하락했습니다. 헬스케어주와 커뮤니케이션주, 기술주가 상승한 반면 부동산주는 1% 넘게 떨어지며 가장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에너지주와 유틸리티주, 자재주도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와 세일즈포스 보이고요. 호실적을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 넷플릭스도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와 엔비디아, 펩시코, 쉐브론, 골드만삭스 그리고 제약사 머크도 장중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애플입니다. 애플은 3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금요일장에서도 1.8% 하락 마감했습니다. 애플의 매출이 월가 예상을 밑돈 것은 2017년 5월 이후 처음인데요. 공급망 제약이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이폰 판매량도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탈환했습니다. 16개월 만에 시총 1위 자리를 되찾은 건데요. 현지 시간 29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은 2조 4,900억 달러, 애플의 시총은 2조 4,800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금요일장 마이크로소프트는 2% 올랐습니다. 다음은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금요일장에서도 2% 떨어졌습니다.
3분기 순이익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요. 공급망 차질과 인력 부족 문제가 원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마존은 전기 트럭 업체 리바인의 지분을 20%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분기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자 스타벅스도 금요일장에서 6% 하락했습니다. 중국에서의 3분기 동일 점포 매출은 스타벅스의 예상을 밑돌면서 7%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양대 석유 기업 엑슨모빌과 셰브론은 수년 만에 최대 분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유가 상승에 힘입으면서 엑슨모빌은 분기 순이익 6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순이익인데요. 다만 매출은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금요일장 0.25% 오르며 마감했습니다. 셰브론도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분기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호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금요일장 1% 올랐습니다. 이어서 월가 IB들이 투자 의견을 제시한 종목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초콜릿으로 유명한 허쉬입니다. 시티그룹이 허쉬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예상을 웃돌았고 올해 가이던스 전망을 높이기도 했지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런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쉬 주가는 금요일장 2%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미국 건설 장비 생산업체인 캐터필러입니다. UBS가 캐터필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가도 235달러로 높였는데요. 높은 물류와 원자재 비용으로 마진 실적이 부진했지만 이런 역풍이 내년엔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페이스북에 대한 매수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메타버스 사업이 가져올 시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만큼 리스크도 많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금요일장 2% 오름세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유가 살펴보겠습니다. 유가는 이번 주에 있을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상승했습니다. 이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는 하루에 60만에서 100만 배럴로 생산량을 늘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10월 한 달간 유가는 11% 이상 급등했습니다. WTI 가격은 0.9% 오른 83달러 선에 거래됐고 브렌트유는 소폭 상승하며 84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지지선인 1,800달러 선이 무너졌습니다. 금 가격은 주간 단위로는 하락세를 보였지만 월간 단위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1% 내린 1,783달러 선에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특징주였습니다. 네,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를 전해드리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시간입니다. 홍성진 그리고 전관 외신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11월 1일 월요일 첫 방송 시작을 하는데 활기차게 좀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병목 현상의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서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이 심화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간 31일 CNBC는 바이든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공급난 차질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고 밝혔는데요. 바이든은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앞장설 것이라면서 공급망 사태가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공급량에 비해 소비자들의 수요가 급증하자 반도체, 원자재 등 특정 분야에서 공급망 병목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공급망 대란이 최소 내년까지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제닛 옐런 재무장관 역시 공급 부족 현상이 내년 중반까지 심화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G20 정상회의에서 공급망 병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은 공급망의 대부분을 민간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업체들이 충분한 재고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들이 공급망 위험을 사전에 식별하고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면서 각국 정부가 민간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 역시 공급망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적극적인 조치에 들어갔다면서 특히 반도체 칩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조기 경고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항구의 물동량 처리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추가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달 미국의 가장 큰 항구인 LA 항구와 캘리포니아 항구의 물동량 처리 시스템 역시 강화했다고 전했는데요. 공급망 병목 현상이 앞으로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적합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와 최저 법인세에 대한 내용도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NBC는 G20 정상들이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해야 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상승폭을 2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합의 내용보다 진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가 승인된 점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정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든지 또 기후변화 리스크, 최저 법인세에 이어서 IT 공룡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디지털 텍스, 디지털세를 추인하기로 결정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의 할로윈 데이였죠.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나 한국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국가들에서 트레이닝복을 입고 할로윈 그렇죠. 파티를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더 주목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 코인이었는데 출시 이후에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현재도 시간의 거래에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 살펴보면 좋겠습니까? 네, 가상화폐 오징어 게임 코인 지난 나흘간 무려 5만%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 가상화폐는 지난 26일에 시장에 등장을 했는데요. 개발자는 스퀴드 게임 코인이 다음 달에 열리는 온라인판 오징어 게임 프로젝트에 쓰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투자 주의보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인 백서의 내용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나 가상화폐 개발자가 투자금을 모은 뒤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사라지는 수법인 러그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의견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시바 이누 코인 별다른 이유 없이 연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지난 27일에는 BTS 팬클럽 아미를 연상시키는 가상화폐가 등장해서 폭등세를 보였는데요. 초상권 침해 등 하이브의 법적 대응 입장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행성 코인들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전반적인 가상화폐 시장은 이번 주 하락세로 시작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한편 미국 ETF 시장은 현재 운용 중 자산에서 약 6조 5천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최근 비토 등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등에 힘입어서 가상화폐 부문으로 ETF 시장 노출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ETF 트렌드의 CEO 톰 라이드는 CNBC 방송에 출연해 인플레이션과 대체 투자 수요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의 현재 트렌드 등으로 이런 흐름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BTF 선물 ETF가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한다는 인식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비트와이제 설문에서 9%의 전문가가 비트코인 선물 ETF를 인플레이션 해지 용도로 봤다면 올해 그 비율은 25%로 증가했습니다. 톰 라이드는 어떤 식으로든 비트코인을 손에 넣으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인기가 당분간은 식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편 두 번째로 승인이 된 비트코인 선물 ETF는 발키리 인베스트의 펀드로 지난 20일부터 거래 중입니다. 회사 CFO는 이미 12억 달러를 모으고 사상 최대 규모의 ETF를 출시했던 프로쉐어스와 경쟁을 하게 됐으나 10월 계약 이행을 잘 이행하고 추적 오류를 줄이면서 회사가 잘 해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네크의 ETF를 언급하면서 이 시장의 건강한 경쟁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더리움과 리플과 같은 메이저 코인 그리고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상승하는 가운데 가상화폐 시장 움직임 계속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홍성진 그리고 정가은 외신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시장에서 체크해볼 만한 종목들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 WM센터의 전내연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역시 시기가 시기인 만큼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디지털 결제 관련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스퀘어가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월가 IB들의 투자 의견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먼저 스퀘어사에 대한 애틀란틱 에쿼티사의 크날 몰드 애널리스트는 스퀘어의 성장 동력을 분석하면서 강력한 매출 총이익 성장세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캐시앱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강력한 성장세를 누렸고 연평균 30% 초반대의 매출 총이익 증가를 누리고 있다. 2023년에는 38억 달러의 매출 총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Buy Now, Pay Later의 줄임말인 BNPL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었던 호주의 애프터페이 인수는 스퀘어에게 규모를 확대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상업적 서비스를 확대하고 미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M&A 전략이었다. 2023년에는 15억 달러 매출 총이익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목표 주가로는 300달러를 제시를 하였고요. 또 다른 IB인 제퍼리스의 애널리스트는 스퀘어의 혁신과 성장의 기회를 낙관을 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퀘어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추가되어야 될 종목이다.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스퀘어의 여러 혁신을 달성하면서 성과를 증명해온 기업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투자 의견은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을 했고 목표 주가는 265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목요일에 발표되는 스퀘어 실적 더욱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같은 날입니다. 4일 장 마감 이후에 우버 역시 실적을 공개하는데 투자 의견 함께 짚어주시죠. 네, 먼저 키뱅크의 에드워드 이루마 애널리스트는 우버의 물류 사업 전개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는데요. 우버는 최근 물류 컨퍼런스를 통해서 시카고에 물류 사업 본부를 설치했음을 밝히는 등 물류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물류 시장의 수요는 매우 큰 상태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트럭 운전기사의 공급은 제한적인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 특히 글로벌 전반적인 공급체인 차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류 사업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고요. 우버는 차량 공유와 식품 배달이라는 두 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는데 여기에 물류 사업도 머지않아서 중요한 사업 부분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낙관한다고 밝히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75달러를 유지를 했고요. 또 코엔의 존 블랙레지 애널리스트는 차량 공유업인 우버의 3분기 영업 회복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버 라이즈 부분이라든가 차량 공유 이용 증가와 함께 이용 한 건당 요금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 총 결제액 증가를 견인했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면서 투자 의견 아웃퍼폼을 제시했고 목표 주가는 82달러를 제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기업이죠. 공유업체 우버가 같은 날에 실적을 공개합니다. 에어비앤비의 투자 의견은 어떨지도 궁금한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드 코로나 확산 기대감 덕분에 아무래도 긍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역시 경제 재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좀 기대를 하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JMP 시큐리티스의 도널드 조시 애널리스트는 3분기 여행 수요가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에어비앤비의 실적 발표를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 8, 9월, 즉 3분기에 걸쳐서 여행 수요 회복이 이루어졌었고 비슷한 업체인 부킹홀딩스 등 타 온라인 여행사와 함께 우수한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밝혔고 특히 에어비앤비가 영위하고 있는 대체 숙박시설 시장은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고 그 성장 전망을 낙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대체 숙박시설 수요가 이번 여름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을 유지를 했고 목표 주가는 180달러에서 190달러로 상향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태프회사의 스콧 데빗 애널리스트는 에어비앤비의 전분기 대비 일평균 숙박료의 하락세가 당초 예상만큼 심각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당사는 동사에 대한 2021년 3분기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스티펠은 3분기 결제금액 추정치를 기존 113억 달러에서
121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밝혔고 매출액 추정치도 기존 19.95억 달러에서 20.33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3분기 EBITDA 역시 상향했다라고 밝히면서 목표 주가를 145달러에서 16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5일이죠. 금요일 장 시작 전에 실적을 공개하는 코인베이스 투자 의견까지 점검해 주시죠. 네, 현재 시티의 피터 크리스텐센 애널리스트는 가상화폐 도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코인베이스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코인베이스는 개인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도입 확대 트렌드를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상화폐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코인베이스는 가장 중요한 거래 시스템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그 주가 상승세가 계속될 수도 있다. 특히 가상화폐의 높은 변동성이 계속 경계받고 있지만 이들 가상화폐를 거래를 지원하는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아서 투자 안정성이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이에 가상화폐 외에도 디지털 자산이 다양한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는 점도 코인베이스의 중요한 수혜 요소다. 그래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415달러를 커버리지를 게시하는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로 미주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를 했고요. 목표 주가를 220달러에서 30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가상화폐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동사에 대한 3분기 매출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수분기 동안 비트코인의 가상화폐 점유율이 하락은 했지만 10월 들어서 확대되고 있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렇지만 코인베이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단기 상승 모멘텀에서 기뻐해야 할지는 미지수다. 그 미조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의 매출에서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85에서 90%로 과도하게 높다라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서 동사는 경쟁 심화, 수수료 무료 거래 수단 등의 참고에 따라서 장기 전환율 하강 압력에 시달릴 수도 있다. 그래서 목표가는 올리지만 다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증권사들의 전망 차이가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퀘어와 우버, 에어비앤비와 그리고 코인베이스까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 의견들 점검해 봤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이 하나금융투자 강남파이낸스센터의 전내원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외 투자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글로벌 금융투자센터 시간입니다.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입니다. 네, 10월 뉴욕 증시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컸지만 그래도 월간 기준으로 3대 지수가 모두 다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10월 초중에 사실 변동성이 상당히 높았는데 10월 2주차 이후로 이제 시장이 좀 상승을 하면서 반등에 좀 성공을 했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기술주 같은 경우들은 8% 평균적으로 올라간 것들도 있고 또 동시에 또 재미있는 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 같이 발생을 하면서 전통적인 대형주 같은 경우도 같이 또 동반 상승을 했다라는 게 좀 눈에 띄는 그런 모습이고 특히 이제 기술주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넷플릭스, 테슬라 같은 대형주들이 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난 1개월 동안 약 40%가 넘는 그런 상승폭을 보이면서 시장의 확실한 대표주로 좀 자리 잡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약간 소리 없는 강자 같은 느낌인데 지금 한 달 동안 17%가 오르면서 애플을 넘어서 전 세계 시총 1위 기업으로 등극을 하는 그런 기염을 또 표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까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 빅테크 기업들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그 기술주가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걸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최근에 단기 채권 금리 상승했지만 중기 채권 금리 오히려 하락했다. 채권 커브가 평탄화되고 있는 이제 그런 현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빅테크 기업이라고 이제 불리는 기술주 기업들의 경우는 금리가 오른다고 타격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라는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플레가 30년 내 최고치 가까이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금리 인상 예상 시기도 내년 말에서 내년 중순까지 지금 좀 앞당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시각이 좀 단기 채권 금리 상승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중기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좀 같이 보아야 하는 게 결국은 페드가 인플레를 통제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였던 기술적으로 금리 인상이 취약하다는 거는 닷컴 버블 당시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게 지금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서 또 그리고 막대한 유보현금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금리 인상이 지금 부담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 그리고 뭐 또 하나 최근에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알파벳,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2020년 같은 경우는 1,300조 원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2021년 같은 경우는 지금 추정치가 약 1,600에서 1,700조 원 정도로 약 2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이제 닷컴 버블에 있었던 것처럼 세력이 약했던 그런 구간에 있던 기술주가 아니다라는 점이죠. 기술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뜨거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연말까지 빅테크 기업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투자자들 위해서 점검까지 전해주시죠. 네, 지금 시장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제외하면 가장 큰 우려 중에 하나가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지금 가장 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부 기술주들에게는 타격을 입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술주 같은 경우도 두 가지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첫 번째는 이제 애플, 아마존처럼 실제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모델의 기술주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서비스에 대한 구독 경제, 수익 모델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생각이 할 수가 있는데 애플 같은 경우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상 문제가 발생을 하면 타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후자의 경우는 구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공급망 이슈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어서 현재 시장에 타격을 주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부터 좀 자유로운 그런 기업들을 발굴하는 것이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오기석 홍콩 법인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